사진은 출발부터 이 본질적 특성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특징이 기록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진이 발명되었을 때 미술 전체의 성격을 바꾸어 놓았죠, 그죠? 만약에 사진이 발명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미술은 재현의 발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결국 사진의 발명이 미술의 성격을 바꿔 놨는데, 그 사진 발명 이전에 이제 페인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초상화였는데, 사진이 발명되면서 그 초상의 영역을 완전히 사진이 장악했죠, 그죠? 그리고 특히 사진이 다른 나라에 이제 수입이 될 때, 하나의 문명으로 수입될 때 대표적인 게 바로 그 초상 사진으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도 여전히 초상으로 처음 들어오게 되는데, 이분이 바로 고종입니다. 예, 고종인데, 고종이 그 1884년에 초상 사진을 찍게 되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어느 시대 할 것 없이 새로운 문명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문명에 대해서, 그 과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적인 거부,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무지에서 오는 것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진을 찍게 되면은 세 사람이 찍으면 중간에 서 있던 사람이 죽는데요. 그리고 나무를 찍게 되면은 나무가 말라 죽는다. 심지어는 사진 현상약을 아이를 잡아와서 펄펄 끓는 가마솥에 끓여서 그걸로 현상약을 쓴다는 괴담이 무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종이 찍었다는 거죠. 그게 아니야. 그 괴담이 아니야. 이건 과학이야. 이런 걸 천명한 겁니다. 사진수를 팔아야 됐다는 거죠. 그때 3월 13일에 찍게 되는데, 그래서 이 날을 한국에서 사진의 날을 정한다면은 고종이 이 초상 사진 찍은 날을 사진의 날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논의가 있곤 했었습니다. 근데 고종은 그런 과학을 인정하기 위해서 찍은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조선에 들어와 있는 많은 외국인 사진가로부터 사진을 많이 찍힘으로 해서 이 변방에 조선이란 왕조가 분명히 독립된 왕조가 있음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어요. 그런 두 가지 목적으로 이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 사진은 지금 한미 뮤지엄에 소장되어 있고요. 여러분, 이분 누군지 다 아시죠?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영광스럽게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노르웨이 오슬로 노벨 평화관에 가면은 역대 노벨 평화상의 수상자들의 초상 사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인류에게 영원히 남겨지는 사진이죠. 너무나 평화를 산악한 온화한 미소의 위대한 지도자의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 위해서 노르웨이 오슬로를 갔는데, 그 수상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평화 기념관을 둘러봤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그 기념사진이 그냥 시굽고 있는, 그렇게 깊이 있는 사색의 이미지가 아니고 그냥 스냅샷 정도의 수준의 초상사진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효 여사가 이건 너무 쪽팔리는 일이다. 한국의 노벨평화 수상자의 사진이 이렇게 했어야 되겠냐고 해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의 대표적인 사진가의 포트폴리오를 받아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사진가 한 명을 선정했습니다. 그 사진가가 바로 박상훈이라는 사진가인데, 그래서 박상훈 사진가가 이 역사적인 사진을 찍기 위해서 청와대를 갔는데,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좀 딱딱한 성격이잖아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권위도 있고, 다들 두려워하는 그런 청와대 분위기였는데, 그 박상훈 작가에게 한 30분 정도는 찍게 해준다고 말을 오고 갔는데, 막상 김대중 대통령이 딱 들어서더니만, 아니,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박상훈 작가가 한 30분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왜 사진 찍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냐고 대뜸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박상훈 작가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 사진은 인류에게 영원히 남는 사진입니다. 인류가 영원히 보는 사진입니다. 라고 한마디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만 김대중 대통령이 자세가 바뀌면서 사진가가 끌어가는 대로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초상 사진을 찍는 사진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거의 40분, 50분 동안 사진을 찍었다고 말합니다. 자, 중요한 순간, 중요한 어떤 기록에 있어서 초상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영정사진, 그리고 부모의 제사를 지낼 때 제사상에 올라지는 사진, 유명인이든 유명하지 않든 그 사진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의 기록, 초상사진의 생명력은 영원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죠. 이 또한 뭐 위대한 지도자였는데, 근데 대통령들이 이제 청와대에 나갈 때쯤 다 이렇게 사진으로 다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초상 사진이 초상화를 오래전에 대신했지만, 이렇게 사진도 찍지만 마지막 대통령의 그 기념화는 초상화로 남겨지죠, 그죠? 청와대에. 이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 사진은 훨씬 더 그 인물의 리얼리티 더 잘 살리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청와대에 남겨지는 기념화는 초상화로 할까, 그림으로 할까, 그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그 대구 사진 비엔날레에 있어서 그 사진적 특징이 무엇인가, 특성,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계기라는 이야기를 박성호 교수님부터 들었는데, 사실 사진은 다양한 장르가 있죠. 그죠? 특히 매체 간의 융복합, 믹스드 미디어 작업도 있고요. 콜라주에서 구축된 리얼리티, 만들어진 리얼리티로 작업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융복합 시대에 여전히 사진적인 코드로 작업이 이루어진 작업도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편협되게 한쪽만 보는 것은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균형을 가지고 사진의 다양한, 그리고 미술과의 융합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한 축으로 좀 기울여졌던 우리 대구 사진 비엔날레의 사진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이번에는 사진적인 걸로 좀 돌아오고자 한 게 아니었다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가장 사진적인 또 특성, 기록을 잘 나타내는 게 이제 포토저널리즘과 다큐멘터리 사진인데요. 포토저널리즘은 기본적으로 매체에 실리는 사진입니다. 매체를 전제로 한 사진이죠. 다큐멘터리 사진은 매체로 전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이 기록해서 남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포토저널리즘은 한 사진 기자가 찍는 게 아니고 그 사진 기자의 관점, 해석이 있지만 데스크를 거쳐야 되고, 그 데스크를 거친 사진이 편집 국장, 또 그 신문사의 방향, 이런 게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서 사진이 실리는 거죠. 그래서 포토저널리즘은 개인의 사진이 아니고 조직의 사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다큐멘터리는 철저하게 개인의 해석과 관점을 바탕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개인적인 작업이라서 자유로운 해석,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개인이 기록한 다큐멘터리예요. 이경모라고 당시 17세밖에 되지 않는 소년이 1945년 8월 17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드디어 해방을 해서 전국 방방곳곳에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만세를 부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역사적인 기록을 한 사람이 17세의 소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8월 15일 날 전국 방방곳곳에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만세를 불렀을까요? 45년 8월 15일 날. 아니에요. 16일도 아니오고 17일이 되었어야 전국적으로 이렇게 만세를 부르게 되는데, 왜 이렇게 17일 되었어야 만세를 불렀을까요? 통신이나 뭐 정보가 전달이 늦어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라디오가 다 있었는데. 그만큼 35년 동안 억압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검증의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정말 해방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의심쩍은 걸 다 해석하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해방되었구나,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데, 또 하루간의 준비 기간을 가졌다는 게 우리 민족은. 그래서 태극기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도 가리키고, 이렇게 해서 해방을 축하하는 준비를 가졌다는 거. 그만큼 우리 민족은 굉장히 철두철미했다 하는 거죠. 이 당시에 친일파들도 함부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친일파들을 잡아서 가두었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진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날 해방의 순간들을 기록한 사진이 많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일제시대에는 굉장히 탄압된 정국이었기 때문에 다큐멘터리 작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회 저항적인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높은 고지대에 가서 사진 찍는 것 자체가 다 허가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사진에 대한 인식을 키워나갈 수도 없었고 그런 작업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진가들이 이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에도 사진을 찍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진 예술 활동을 하지 않았던 그냥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경모 선생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면 태극기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일장기 같지 않나요? 뭔가 좀 이상하죠. 일장기에 태극기를 덧칠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참 우리 민족이 알뜰하죠. 이렇게 재활용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 좀 인덱스가 느껴집니다. 이게 결국은 그 청덕부 건물이 정부종합청사로 사용되게 되고 청덕부 간저가 대통령 청와대 경무대로 사용되고 이렇게 재활용을 했죠. 그것까지는 우리가 너무 모살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친일파들의 재활용이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사진을 보면은 그런 앞으로 전개될 미래가 보이는 듯해서 이건 46년 1월 1일 날 당대의 라이프지는 굉장히 강력한 매체였죠. 라이프지의 사진 기자였던 알프레드 에이젠스타트가 1월 1일 날 와서 찍은 사진입니다. 38선을 가로막는 철책선도 없어요, 당시에는. 그냥 간판 하나, 38 적어놓은 이 간판이 바로 분단을 나누는 게 됩니다. 자유롭게 오갔던 마을이었는데 어느 날 38선이 놓이면서 그 농부의 앞길을 막아서는 미군을 탁 찍었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사진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그 라이프지 창간 멤버입니다. 예, 그리고 옆에 조그만 사진을 보면은 2차 세계대전 종전되는 날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수병과 간호사의 키스를 찍은 그 유명한 사진 남긴 분이신데 이런 사람이 와서 한국의 분단, 해방 공간을 기록을 남겼다는 거죠. 포토저널리즘 관점을 찍은 거겠죠. 이 사진은 여순 사건을 기록한 사진입니다. 이경모 선생님 찍었는데요. 이경모 선생님은 20세죠. 48년도니까. 17세 때 45년 해방을 찍었고 17세 때 호남신문사 사진과장으로 여순을 찍게 되는데 그 해방 공간, 그 공간에서 가장 청산되어야 할 세력으로 자익이 생각했던 세력들은 바로 경찰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경찰들이 친일 경찰이 많았고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일제시대 때 그 경력을 오히려 인정받아서 두세 계급이 더 높아진 상태로 경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경찰들에 대한 분노가 컸었는데 여순 사건이 터졌을 때 이 경찰들을 아무런 재판도 없이 자익들이 사살하고 이제 간 흔적입니다. 젊은 아낙네가 남편의 시신을 찾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젊은 아낙네의 아이를 업고 있는 이 젊은 아낙네의 남편은 젊은 남자겠죠. 일제시대 때 친을 했던 경찰들은 고위 경찰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이미 여순 사건이 발발했을 때 다 도망가고 안전한 곳으로 이미 이동했고 그 자익들을 막았었던 사람들 신참 경찰들 해방 이후에 경찰이 되었던 사람들이 막아서 같이 싸우다가 이렇게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 어느 한 세력을 프레임화해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나쁘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고 우리는 그런 과거의 경험에서 그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 현대사회는 여전히 자우익의 대립 속에서 갈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옆에 사진은 김영배라는 청년의 죽음을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이 김영배라는 젊은이는 서울대학교 법대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해방 공간에 그 우수순한 상황에서 조금 이렇게 내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익도 싫고 우익도 싫어서 자기 고향에 내려와 있었는데 여순 사건이 터지니까 경찰들이 서울대학교 학생이 지방에 내려와 있으니까 시골에 내려와 있으니까 요주의 인물로 관찰하고 있다가 사건이 터지자 이 청년을 죽이고 경찰들이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좌우익할 거 없이 억울한 죽음들이 우리 해방 공간에 많이 있었는데요. 이걸 20세의 이경호 선생이 남겼어요. 여순 사건을 남긴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경호 선생님 살아생전에 한 20살 때 사진과장, 지금은 지금 사진부장이거든요. 20살 때 어떻게 사진과장을 할까?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선생님 사진 부분이 몇 명이었냐고 물었더니 자기 혼자였대요. 혼자 사진부분, 사진과장 다 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학도병을 기록한 사진입니다. 여러분 여기 조그만 사진이 학도병 사진으로도 대표적인 사진으로 알려진 사진입니다. 스리코트 트럭에 죽음의 장소죠. 이때는 가면 99.9% 다 죽는 겁니다. 학도병. 죽음의 장소로 가기 전에, 정쟁터로 가기 전에 찍은 기념사진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고 대표적인 사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옆에 있는 사진은 제가 이제 그 한국 전쟁 사진집, 60년 사진집 만들면서 새로 발굴한 사진인데요. 그 당시 이민식 선생님이라고 국방부 정운대 사진 대장이었어요. 대위였는데 그분이 찍으신 사진을 아드님한테 제가 설득을 해서 필름을 하나하나 보면서 크게 이렇게 확 치면은 나스라져서 필름이 다 부셔질 정도의 그 필름들을 고이 보면서 제가 이걸 발굴했어요. 이 필름을 봤을 때 저는 그 심장이 떨리는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미 기차에 먼저 올라탄 이 학도병은 죽으러 가는 길이죠. 심한 수심에 잠겨져 있고 누군가가 큰 대형 트럭기를 들고 왔고 그 뒤를 이어서 죽음의 기차를 타고 올라가는 학도병들의 모습이 줄지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진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 당대에 발표되지 않았지만 60년이 지난 이후에 새로 발굴되고 발표되고 전시가 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록 사진은 당대에 발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훗날 발표를 해서 큰 판향을 불러일으킨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이경호 선생 같은 경우도 여순 사건 사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렇게 죽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진들은 발표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것 또한 한 50년 정도 우리 한국이 민주화되고 난 다음에 사진집으로 격동기 형장이라는 사진집을 묶여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로 기록은 한참 뒤에 다시 재평가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이몽식 선생님 다 아시죠? 우리 한국의 뭐 대표적인 작가시죠. 생활지를 좀 이끄신 분인데 이몽식 선생님이 한국전쟁 당시에 유엔군을 따라서 정군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사진 보면 이몽식 선생님이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이 정쟁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여유롭게 유머러스하게 사진을 찍었을까? 참 놀라울 따름이에요. 저는 사실 이몽식 선생님 대표적인 이 사진을 주장하고 싶어요. 나무긴이 이런 사진보다 훨씬 더 리얼리티가 강한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명동으로 추정되면서 찍은 사진인데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게 항폐화된 이곳에 이 장딱 한 마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냐는 거죠. 네. 이 사진도 제가 60년 사진집 만들 때 발굴했습니다. 그 식스판으로 찍어놓은 사진들을 발굴했는데 이 옆에 있는 사진은 이몽식 선생님이 중앙청을 우리가 수복하고 난 다음에 찍은 사진인데 우리 군인들은 굉장히 삼엄하게 경비를 쏘고 있는데 그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이 미군들이에요. 근데 미군들은 차를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군인이 이 전쟁을 대하는 태도, 미군이 이 전쟁을 대하는 태도를 이렇게 대비시켜서 찍을 수 있을까? 참 여유있게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찍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